왜 이거를 정했냐 하면요, 우리 최수영 교수님이요, 수학 덕분에 지금 아내분이랑 진짜? 결혼을 하신 거래요. 어떻게요? 거짓말. 네. 어떻게 해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제가 저 와이프랑 소개팅으로 와이프를 만났는데 네. 제가 조금 약속 장소에 일찍 갔었어요. 네. 그래서 기다리면서 할 일이 없어서 당시에 풀고 있던 수학 문제를 이렇게 막 풀고 있다가 컨셉 아니었어요? 100% 컨셉인데. 몇 살에? 7년 전쯤에 이랬던 것 7년 같습니다. 전쯤에. 예, 근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 이게 와이프 왔는데도 제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보니 처음 보는 여성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지? 까먹으시고. 그걸 잊은 거야. 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몰입하느냐고. 쳐다봤더니 그 모습이 매력적이었다라고 와이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컨셉 아니었어요? 야, 와이프분께서 좋게 봐주셔서 다행이지. 이런 분들 때문에 그 카이스트에 소개팅이 잘 안 돼요. 진짜로. 그렇지. 나 지난주에 소개팅 나갈 때 수학 문제 풀고 있는 거지? 막 이러면서. 괴담이 많아요. 진짜. 아니, 어쨌든 뭐 성공을 하셨네요. 수학 풀어가지고.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뭐 와이프 만나고 결혼까지 하긴 했는데 사실 이 수학에 이 바로 약혼자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수학으로 이 결혼, 아주 자기의 최상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나. 어떻게요? 공식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소개팅 할 때 가장 최적의 배우자를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분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분이 과연 내 평생의 배우자일까? 내 평생의 짝일까? 라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수학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왜 수학으로 해요? 수학으로 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저도 약간 의아한 부분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를테면. 바로 그 패기 표본 전략이라는 것을 쓸 수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버릴 상대를 통해 더 나은 상대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명의 사람을 만난다라고 예정을 합시다. 그러면 처음 2명은 그냥 만나보는 거예요. 일종의 패기 표본으로 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남은 3명 중에서 이 2명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잡는 겁니다. 세 번째가 마음에 들면 4번, 5번 안 만나고? 네, 안 만나고 그렇게 하는 방식. 오,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분 만나기 전에 2명은 이미 버리셨던 거예요? 아니, 반대로 아내분께서 두 분 만나고 세 번째 보신 거. 그런 걸 수도 있네요. 서로가 세 번째, 네 번째였던 거지.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게 5명 중에 앞에 2명은 버린댔잖아요. 그러면 버리는 숫자를 둘로 할지 셋을 할지는 자기 마음인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학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여기서 얼마를 버려야 가장 확률이 좋을까? 확률이 높을까? 그게 바로 수학적인 문제인 거죠. 이 와중에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싫다. 예를 들어서 4명을 버렸다. 그러면 마지막 1명이 그 4명보다 더 좋을 사람일 가능성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버려도 안 되는 거예요. 왜? 10명으로 늘리면 되잖아요.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평생 만나는 시간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사람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함부로 버리고 그러면 안 돼. 다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이야. 맞는 말씀이에요. 네. 네. 저런 접근.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생연분을 만나실까요? 마틴 가드너가 1960년도에 얼마를 패기 표본으로 삼아야 적절한가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2라는 수가 2.71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명을 만난다고 하면 그 100명 중에 그 2를 나눈 값을 패기 표본으로 삼는 게 가장 최적의 선택이다라는 게 바로 이 전략의 방법이고 그 수치가 대략 한 37% 정도인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성범 씨가 만약에 앞으로 그 30명을 만날 계획이다. 에휴, 물론 30명만. 이런 숫자는 이렇게 딱 나오진 않지만 3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37%라 그랬으니까 대략 11명쯤 나와요.
그러니까 11명은 내가 데이터로서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만나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이 중에 제일 좋았던 사람은 누구고 이런 경험을 쌓는데 필요한 숫자가 11명이란 뜻이에요. 30에서 가장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다음에는 이제 19명이 남은 셈이거든요. 그 19명 중에 누구를 고를 것인가. 근데 문제는 19명을 세워놓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씩 만나면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지난 11명의 사람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았던 사람은 7번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보다만 좋은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이 사람을 고르는 것이 내가 30명 전체를 만났을 때 이게 제일 높은 확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을 따르면은 그냥 무작위로 막 뽑았을 때를 비교했을 때 37%의 확률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거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100명을 면접을 본다고 했을 때 너무 앞에서 선택을 하지 말고 조금 미루라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정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선발 인원은 정해져 있고. 네네네.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일종의 기준값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설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제 뒤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을 보러 다닐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집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잖아요. 근데 몇 집 봤죠. 네, 몇 집을 맞아요. 보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초반에 선택해버리면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좀 기다리자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본 다음에 기준이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선택을 해요. 맞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폐기하지 말고. 아니 오늘 가설이 이제 사주팔자보다 수학이 용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수학이 어떻게 용할 수가 있지 싶었는데 약혼자 문제 이것도 그냥 수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그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그 우리 이제 약혼을 했다 치고 금전운 좀 봐주세요. 아니 이 공식으로 재물운 그렇지. 수학을 잘하면 뭐 재물이 들어온다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그런 건 없습니까? 사실 여기에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만드신 분이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데 오야. 이걸 설명하는데 수학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확률 분포라는 거를 썼어요. 쉽게 설명하면 결과 중에 80%는 원인의 20%에서 온다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놀라운 증명 카페를 운영하는 거예요. 네. 그럼 카페가 막 메뉴가 엄청 많겠죠. 네. 근데 사실 전체 매출의 80%는 메뉴의 20%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잘 나가는 뭐 아메리카노, 뭐 그렇겠지. 돌체라떼 이런 데서 나오고 네. 똑같이 그 매상의 80%도 20%의 단골 고객에서 나온다. 이게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접근하면 내가 카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체 메뉴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 메뉴 20%, 핵심 고객 20% 단골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사실 수학으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만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런 건 좀 너무 선 넘는 것 같고 그래도 수학이 투자를 할 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퀀트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시장 동향도 좀 읽고 앞으로 있어야 될 일도 좀 예측하고 옛날에 역사적 사건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기존의 투자 방식인데 이 퀀트 투자라는 건 완전히 수학적인 데이터랑 알고리즘만 가지고 그 안에 패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초단타 매매를 주로 하는 그런 식의 투자 방식도 있습니다. 그걸 하면 얼추 돈을 벌어요? 요거를 만든 사람이 짐 사이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MIT 수학과 졸업한 다음에 23살에 하버드 대학교 수학 교수를 하고 이렇게 천재로 인정받던 사람이 갑자기 수학계를 떠나서 네. 투자 쪽으로 갑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만든 게 이제 퀀트 투자라는 거죠. 수익률이 전설적이에요. 어머나. 3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66%.
그러면 수학계를 떠날 만하지 않아요? 너무 죄송해요. 아니 떠나셨죠? 너무 죄송한데. 정도면. 아니 그런 수익률이면 떠나는 게 맞지 않나요? 이분은 사실 금융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하세요. 아예 모르고 순수하게 수치로만 이 데이터를 접근을 해서 도전을 해봤는데 확률적으로 너무 많은 수익이 거두다 보니 그래서 나중에는 사실 세계 10대 갑부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재미있는 거는 금융을 전공한 사람을 뽑지 않아요. 투자사인데 여기서 뽑는 사람들은 수학, 물리학, 천문학, 정산학 이제 이런 거를 전공한 이제 자연과학자들이나 공학 전공자까지 뽑긴 하는데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왜 과학자들만 주로 뽑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과학자를 뽑아서 이들에게 금융을 가르치는 것이 금융인을 뽑아서 과학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쉽다. 와. 더군다나 나는 이제 이 사람은 수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금융보다는 이제 과학과 수학을 더 잘한다. 그러니까 수학하는 분들은 돈은 기본적으로 많이 벌고 갈 것 같아요. 결혼도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11명을 버리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학자들이 다 돈 잘 벌고 할 것 같은데 진짜 궁금해요. 저희 수학자들끼리 하는 농담 하나 말씀드리고 네네. 싶어요.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반응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서 나가건 막 도망가잖아요. 물리학과 분들은 딱 일어나서 필요한 물의 양을 대충 계산을 해서 물을 끈대요. 근데 대신에 너무 대충 계산했기 때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김상욱 교수님 마상. 집에 불을 끄기 위한 최적의 물을 계산을 한 게 아니래요. 네.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은 아주 최적한, 정확한 값을 딱 계산을 하고 만족하고 다시 잔다고. 끄진 않고. 끄진 않고 계산만 끝내놓고. 사실 저희 같은 수학자들은 그런 응용까지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응용인 부분들은 이런 뭐 공학이나 이런 인문사회 계열 계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는 도구를 제공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더러운 일은 안 하겠다. 아 그거 너희가 해라. 우리가 하고. 불은 네가 꺼라. 이게 개인의 지금 만족을 중요한 집안 싸움 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과 내에서 처음 이게 발발된 전쟁인 거예요. 김석 교수님. 대충 계산해서 불끈 소감이 어떠세요? 중요한 건 껐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안 껐고. 맞습니다. 이 물리학과 수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수학은 기본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정합적인가?만 체크를 해서 가능한 모든 체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실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반드시 그게 자연에 있어야 돼요. 저희는 수학을 사용하지만 자연에 쓰이는 수학만 사용해요. 수학이란 분야가 이 공간 전체라면 여기서 물리학이 사용하는 수학은 이만큼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작아요. 하지만 일단 물리학이 무언가 법칙을 발견하고 그게 물리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것이 되면은 반드시 수학으로 쓰여져야만 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수학은 물리학의 언어예요. 제일 최근에 배운 학생으로서 보자면 물리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에 있는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뉴턴이 사과가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에 기인해서 이제 물리가 발전을 하는 건데 수학은 진짜 상관없어요. 본인들의 머릿속에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이 있고 그 안에서 증명과 뭔가 공식들을 만들어내고 또 증명 안 되는 난제를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우리랑은 정말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학문이 아닐까. 맞아요. 그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물리학과 사람들이 보시면 되게 오만하고 재수 없잖아요. 네. 되게 잘난 체하고. 네. 근데 저희가 유일하게 가서 길을 못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수학 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수학은 저희보다 더 높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놀라운 증명 나오실 때, 막 주변에서, 드디어 이제 이과의 찐가 나왔다고 좀 뭐 반응 열렬했겠는데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여기 출연한다고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네네. 저희 학생들이 거기 이과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린 어디 무과냐 우리는? 지금 보셨죠? 무과예요 우리는? 제일 재수 없고
제일 잘난 체하고 문과, 이과, 잡과야 우리는. 수학자들 얘기하니까 궁금해지는데 최수영 교수님의 최애 수학자는 누구예요? 뭐 여러 수학자들을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사실 저는 오일러라는 수학자를 오일러. 가장 존경합니다. 어떤 부분이? 예, 오일러라는 수학자는 이제 스위스의 수학자이신데요. 그러니까 스위스 집회에 들어가실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십니다. 평생 엄청나게 많은 연구도 하셨고 우리 왜 함수를 f of x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기호 같은 것도 처음 도입한 그런 수학자이십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한쪽 눈이 좀 불편해 보이세요. 왜 그래요? 하루 20시간씩 일을 하셨대요. 아우. 그래서 지금 초상화에도 나오지만 20시간씩 계속 연구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쪽 눈은 실명된 거거든요. 실명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피곤하면. 이때가 이분이 30대 때였어요. 너무 젊다. 근데 계속 또 워커홀릭처럼 계속 연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몇 년 지나서 왼쪽 눈도 백내장이랑 그다음에 전염병으로 실명됐는데 그러고 나서도 멈추질 않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제 암산을 하는 거죠. 수학계 베토벤 같은.